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핀 잡초 하나 뽑아줄 사람 없는 이 넓은 집이 내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구르며 일군 내 자부심 같던 이 집이 이제는 나를 잡아먹는 괴물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또 약 거르셨어요? 제가 잘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요. 큰아들 녀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예전 같으면 그 투정이 효심으로 들렸겠지만 요새는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짜증이 먼저 귀에 들어옵니다. 내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하더군요. 죽음이라는 놈이 내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와 숨을 몰아쉬는 기분입니다. 내게는 아들 둘과 막내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보는 대신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통장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해요.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둘째 놈도 거듭니다. 며느리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 벽지는 얼마짜린지, 이 수석은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하는 눈빛들이 제 뒷덜미를 따갑게 만듭니다. 오직 막내딸만이 주방에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막내의 말에 장남이 버럭 화를 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소리 아냐? 큰 집인 내가 모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날 밤 나는 거울 속에 초라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찰흙처럼 푸석하고 눈빛은 흐릿합니다. 이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일까? 자식들이 저렇게 나를 모시겠다고 다투는 것이 진정 나를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금고 열쇠 때문일까?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짐을 내려놓기로요.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큰아들에게는 조금 더 얹어줄 생각입니다. 그게 이 집안의 질서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이 통증보다 자식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을 나누기로 한 날 변호사 앞에서 자식들의 표정은 마치 복권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내가 살던 집과 사업체의 지분 상당 부분을, 둘째와 막내에게도 각각 수십억 대의 현금과 땅을 나누어 주었지요. 특히 큰 놈에게는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조건으로 몫을 조금 더 얹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몫까지 2배로 효도할게요. 큰아들의 맹세는 웅장했습니다. 며느리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 눈물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정든 집을 정리하고 큰아들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효도라는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이삿짐을 푼 지 딱 한 달이 지났을까요? 아침 식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 따뜻한 국을 끓여놓던 큰 며느리가 이제는 제가 먼저 일어나 부엌 끌 서성여도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겨우 차려진 밥상은 전날 먹다 남은 식은 반찬뿐이었죠. 아버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 챙겨두신 돈으로 결제하신 거죠?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넌지시 묻더군요. 내가 준 재산이 얼만데 그깟 검사비 몇십만 원에 인상을 쓰는 꼴이라니. 가슴이 턱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얹혀 사는 처지니 내 입만 닫으면 평화로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둘째 놈은 재산을 받자마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업 투자를 한다며 가져간 돈이 부족했는지 가끔 전화를 해서는 형만 더 준 건 공평하지 않다며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내 건강 상태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지요. 막내딸만은 달랐습니다. 반찬을 해서 들고 오고 내 약봉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그런 막내를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 돈도 적게 받았으면서 웬 참견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모시니까 오지 마세요. 딸아이의 얼굴이 붉어지며 신발장으로 쫓겨나듯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암세포가 내 몸을 갉아먹는 통증보다 내 자식들이 내놓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심장을 더 날카롭게 도려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공포, 그리고 내가 키운 자식들이 괴물이 아니길 바라는 마지막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냉혹하게 흘러갔습니다. 큰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이제 대접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큰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알람처럼 나를 맞이했으니까요. 아버님, 방에서 냄새 안 나게 환기 좀 하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방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암세포가 퍼지면서 몸에서 나는 특유의 약 냄새와 노인 냄새가 그렇게도 싫었나 봅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청소기가 내 발등을 툭툭 치고 지나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은 거실에서 우연히 큰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 것 같아? 병원에서는 얼마 안 남았다더니 벌써 1년이야. 우리 애들 방도 좁은데 저 방은 언제쯤 비워지려나? 쉿, 들리겠어. 그래도 재산 더 받았으니 참아야지 어쩌겠어. 그들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언제쯤 그 방을 비워줄지가 궁금한 방해물일 뿐이었죠. 큰아들이 내민 조건부 효도는 재산 분할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끝이 났던 겁니다. 둘째 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더니 이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가끔 오면 하는 소리는 늘 똑같았죠. 아버지, 형네는 큰 집 받았잖아요. 나 이번에 사업 확장하는데 담보 좀 서주면 안 돼요? 어차피 아버지는 이제 돈 쓸 일도 없으시잖아.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 온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남은 푼돈까지 털어내려는 그 눈빛. 그 눈빛들이 송곳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식사는 점점 더 형편없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방으로 배달되는 쟁반에는 다 불어터진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이 올라와 있기 일쑤였습니다. 모신다는 명분은 며느리의 SNS 사진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아버님 모시느라 힘들지만 보람차네요. 이런 글귀 뒤에 숨겨진 현실은 차가운 방에서 진통제를 삼키며 홀로 밤을 지새우는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벽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준 게 죄였을까? 아니면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게 죄였을까? 이 지옥 같은 반복이 언제쯤 끝날지 나는 매일 밤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도가 슬픔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갈라져 있던 틈이 내 눈에 보일 만큼 벌어진 것이겠지요. 그날은 내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오는데 큰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만 보고 있더군요. 평소라면 기사가 붙은 내 차로 움직였겠지만 이미 차며 집이며 다 넘겨준 뒤라 나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가,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좀 태워다 줄 수 있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동창 모임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타고 가세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꼭 사람을 부리려고 하세요? 사람을 부리다니. 내가 준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큰 길까지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속이 뒤집히고 어지러워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데 안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놈까지 와 있더군요. 형,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오래 계실 줄 알았어? 나 그때 받은 땅, 지금 경기 안 좋아서 팔리지도 않아. 형은 집값이라도 올랐지. 야, 너만 힘드냐? 우리 와이프는 지금 병수 밟드느라 골병이 났어. 아버지가 주신 돈? 그거 병원비로 다 나가게 생겼다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는 비용이 아까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듣는 그들의 말은 암세포보다 더 지독하게 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준 재산이 수십억인데 고작 한 달에 몇백만 원 드는 병원비가 아까워 저렇게 싸우고 있다니요. 참다 못한 막내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들 진짜 너무해. 아버지가 오빠들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돈 받을 때는 그렇게 넙죽넙죽 받더니 이제 와서 1억이야? 정 힘들면 내가 모실게. 내가 아버지 모시고 나갈 테니까 오빠들은 마음대로 해. 그 말에 큰아들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내가 무슨 수로? 혼자 사는 애가 아픈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 하지만 정내가 원한다면 우리야 고맙지. 사실 우리도 한계거든. 기다렸다는 듯이 내뱉는 그 한계라는 단어. 나는 대문 밖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효도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먼저 털어낼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나간다는 말에 내심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이고 막내가 고생하겠네라며 위선을 떨었지요. 둘째는 아버지 가끔 연락할게요라는 빈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그렇게 막내딸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재산을 가장 적게 가져간, 아니 오빠들의 등살에 밀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챙겼던 내 막내딸. 그 가녀린 어깨에 내 무거운 삶을 얹게 된 것입니다. 균열은 이미 파편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의 집은 작았습니다. 내가 살던 대저택의 옷방만 한 크기의 거실에 내 병원 침대가 들어오니 딸아이는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될 법도 한데 막내는 매일같이 내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웃어주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죽 좀 드셔보실래요? 그 웃음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은 아들놈들이 다 가져갔는데 정작 똥수발은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은 막내가 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다면
병원비라도 좀 보태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지요. 큰아들은 3번의 통화 시도 끝에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골프 라운딩 중이에요. 급한 일 아니시면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 그리고 막내한테 전하세요. 걔가 모시기로 했으면 걔가 책임져야지.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리지 말라고요. 뚝 끊긴 신호음 뒤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내가 준 돈으로 산 회원권을 휘두르며 즐거워할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둘째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형이랑 소송 준비해요. 아버지가 형한테 더 준 거, 그거 유류분 반환 청구인가 뭔가 할 수 있다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버지를 챙길 여력이 없네요. 내가 아직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데 자식들은 이미 내 시신을 앞에 둔 상주들처럼 재산 싸움에 미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가 부엌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몰래 훔쳐보니 딸아이가 가계부를 적으며 울고 있더군요. 내 약값과 간병비가 감당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준 그 수백억의 재산 중 단 1%만 있었어도 저 가녀린 어깨가 저렇게 떨리지는 않았을 텐데. 딸아이는 제 눈치를 보느라 장을 볼 때도 할인 코너만 기웃거리고 정작 제 옷 한 벌 안 사입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의 SNS에는 해외여행을 가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가증스러운 캡션과 함께 말이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일군 내 삶이 그들에게는 그저 빨리 소화시키고 배설해야 할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자식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내가 마지막까지 내 이름으로 남겨두었던 빌딩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빌딩이 내 마지막 보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자식들에게 이 서류를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내 숨통을 조여오는 만큼 나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밤중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병원 천장이 나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내 손을 잡고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아들놈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얼마나 더 이러고 계셔야 하나요? 큰아들이 의사에게 묻는 소리가 병실 커튼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버틸 거냐는 뉘앙스. 의사가 가망이 희박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자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 대신 더러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야, 막내야. 너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한테 따로 받은 거 없지? 둘째 놈이 내 침대 옆에서 막내의 어깨를 밀치며 물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자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오빠, 지금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시는데 그게 할 소리야? 이게 다 현실적인 문제야. 병원비는 어쩔 건데? 형이 낸데? 나도 요새 죽을 맛이야. 아버지가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까보라고. 너만 알고 입 싹 닦으려는 거 아냐? 그때 큰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러시다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예약도 문제다. 야, 너희 형수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은 미리미리 안 하면 자리가 없다더라.
그리고 막내야, 너 괜히 연명치료니 뭐니 해서 병원비 불리지 마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놈들이 내 임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장례 비용과 남은 푼돈을 계산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는 그 역겨운 광경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아버님 지갑 어디 뒀어요? 인감도장이랑 통장. 여기 있을 거 아냐? 막내딸이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세금 때문에 골치 아파서 미리 정리 좀 하려는데 내가 왜 난리야? 너 혹시 아버님이 빌딩이라도 숨겨두셨을까봐 그래? 빌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들놈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식 웃더군요. 야, 아버지가 무슨 빌딩이야. 그럴 돈 있으면 진작에 나한테 투자했겠지. 이미 다 털어먹었어. 이제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 하나뿐이라고. 그들은 내 앞에서 나를 시체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그들에게 준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 나를 조롱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막내딸은 그들 사이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꺼느꼈습니다. 나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나를 짐짝처럼 바라보는 그 위선적인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살점을 뜯어먹으러 온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내 안의 마지막 부성애가 차갑게 식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할까 하는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서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우리 목소리 들리시죠? 뭐 하실 말씀이라도. 큰아들이 내 입가에 귀를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있던 낡은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끼워진 명함 한 장을 꺼내 큰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 좀 불러다오. 명함에는 자산관리 전문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산관리라는 단어에 그들의 머릿속 계산기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침을 꼴깍 삼키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숨겨둔 게 있으셨군요. 아이고, 진작 말씀을 하시지. 변호사는 저희가 모셔올게요. 1시간 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은 변호사의 가방에서 무엇이 나올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변호사는 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서류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의 위임에 따라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초동 소재 빌딩의 관리 및 상속에 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초동 빌딩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큰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변호사의 서류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빌딩이라니요? 서초동에?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너희에게 재산을 다 나눠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라 내가 마지막까지 내 이름으로 남겨둔 건물이다. 시가로 수백억은 좋게 나가는 물건이지. 그 순간 아들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내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골프 친 건 다 비즈니스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를 더 넓은 집으로 모시려고 준비 중이었다니까요. 둘째도 내 발을 붙잡고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은 형이 아버지를 잘 안 모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모시려고 계획 다 짜놨습니다. 저 건물 제가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며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임종을 기다리며 장례식장 예약을 운운하던 놈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효자로 돌변하는 꼴이라니. 그때 큰아들이 쐐기를 박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빌딩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당연히 종손인 저한테. 나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본인 명의의 빌딩 전체를 지난 2년간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막내딸 김지혜 씨에게 전액 증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재산을 분할받은 장남과 차남에게는 어떠한 추가 상속도 없음을 명시하셨습니다. 병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것은 아들들의 비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리신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변호사의 수행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건 악기처럼 변해 있더군요. 며느리들은 막내딸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아, 너 아버님 꼬드겨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뭔데 강남 빌딩을 통째로 먹어? 막내는 겁에 질려 내 뒤로 숨었습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온 힘을 다해 침대 옆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 안의 소란이 멎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들을 가리켰습니다. 무효? 치매?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말짱하다. 너희가 내 장례식장 예약을 의논할 때도 내 약값이 아깝다고 투덜댈 때도 나는 똑똑히 듣고 보고 있었다. 내 섯을 퍼런 눈빛에 아들놈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큰놈아, 너는 내가 준 집에서 골프 치며 즐거웠지? 둘째, 너는 내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소송을 준비한다며? 너희에게 준 돈과 땅,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평생 쓰고 남을 부를 얻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자식이길 포기하고 하이에나가 되기를 선택했어.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딸년한테 이 큰 걸 다. 둘째의 말에 나는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들더군요. 이미 증여 절차는 끝났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는 두 아드님과 며느님들의 병실 출입 금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지 않으시면 업무 방해와 퇴거 불응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이제 가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봅시다. 이런 법이 어딨어? 나중에 소송해서 봐요. 큰아들은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며느리들이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사라졌지요.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진 병실에는 나와 막내딸, 그리고 변호사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막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줬구나. 하지만 이 건물은 내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값이다. 오빠들 눈치 볼 것 없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딸아이는 빌딩보다도 내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에 목이 메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번쩍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만은
평생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자식이라는 끈을 내 손으로 잘라내고 나서야 얻은 시리고도 단단한 평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은 다시 고요를 찾았습니다. 아들들은 몇 번이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병원 복도에서 고함을 질렀다지만 제 앞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서류와 강력한 접근 금지 조치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가벼워진 몸으로 창밖의 구름을 봅니다. 평생을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고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성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햇살이 참 좋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랑 같이 좋은 곳 많이 가셔야죠. 막내딸이 내 메마른 손등 위에 제 뺨을 부빕니다. 녀석의 눈동자에는 이제 불안함이 없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온전히 믿어준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그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었겠지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힘겹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억울하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의 위선을 걷어냈고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에게 제 자리를 찾아주었으니까요. 큰아들과 둘째 놈은 지금도 자기들끼리 헐뜯으며 내가 준 재산을 탕진하고 있겠지만 이제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병실 안으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들이웁니다. 참으로 고단했던 길을 돌아 이제야 안식처에 도착한 기분입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 충분히 치열했고 마지막은 정의로웠다. 내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고 딸아이의 낮은 흐느낌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나는 그렇게 평온한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